또 내각에서 총리랑 비서실장 누구 되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제 방송에서는 막 급하게긴 합니다만 여야 정치인들 합의를 좀 본 게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김한길, 네. 총리는 야권에서는 유승민, 여권에서는 네. 주호영. 주호영. 네네.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다 틀렸네. 다 틀렸어요? 네, 내가 듣기로는 다 틀리고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듣기는 누가 여야 누가 나왔길래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여기는. 여야 누가 나왔길래 이런 결론이 그러면 나는지. 누굽니까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가 알고 있는 정보 혹은 뭐 사실 제가 어제 정보를 들었는데 네. 지금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4월 16일이죠. 세월 10주기입니다. 지금 팽목항 그리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 그리고 4월 16 4.16 기업관에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희생자분들도 그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16일 화요일 순서 장르만 여의도 먼저 장르만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여야 정치인분들의 논평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세 분 오시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집중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좀. 드세요. 네, 그리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뉴스 그리고 뉴스에 따른 또 논평들 같이 좀 나눠 주실 텐데 일단 오늘 뭐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좀 나눠볼 예정인데 네. 10시에 아마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저는 일단 텍스트로 좀 읽었고요. 네. 화면은 소리 안 나는 걸로 봤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목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그다음에 크게 듣고 싶진 않았다. 텍스트로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뭐라고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핵심 내용은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네. 내만 몰라줘요 이런. 내만 몰라줘요. 예, 그러니까 다 보면 네. 이런 일도 했는데 하지만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일도 했었는데 하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국민들 좀 성에는 안 차셨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하는 그런 좀 뭐 변명 핑계 떼쓰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쉬웠고요. 네. 정작 제일 중요한 거 국민들이 왜 본인에 대해 심판했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인식을 하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봤는데 네. 크게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책 방향 혹은 뭐 개혁 방향은 옳다, 크게는 잘하고 있다. 근데 디테일 챙기지 못했다,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늘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이 아마 총선에서 우리를 좀 안 좋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요게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세 네. 가지를 놓친 게 있어요. 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로 한탄스럽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첫 번째 이태원 참사 부분들 네. 진상 규명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오늘 또 4.16이잖아요. 네. 세월호면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과 같은 괴를 갖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듬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수사위압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심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사라져버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기 공정성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번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네. 안 좋은 감정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뭔가 대통령실이 변하겠다. 이 얘기가 이런 없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골자 세 가지를 빼놓고 나서 뭐 물가 얘기, 주식 얘기, 그다음에 민생 얘기 부동산. 하는데 민생 얘기는 2년 내내 했어요. 네.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좀 전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신 모양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뭐 첫째도 민생, 두째도 민생, 셋째도 이제 민생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안타깝고 예. 최수건 상병도 순직도 안타깝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민생은 아닙니다. 민생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민생을 강조했거든요. 네. 지금 국회의 계류적인 법안이 16,000개입니다. 근데 가장 급한 게 최수건 상병 특검입니까? 최수건 상병 그때 그 장면 동영상으로 다 찍혀 있고 동료 119명이 있었어요. 네. 다 지켜봤어요. 원인은 압니다. 그때 그
실종자 민간인 수색하면서 인간띠로 가다가 집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걸 갑자기 세 분이 빠져서 두 분 나오고 한 분이 순장, 이거 다 알아요. 이거 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탄핵거리 없나? 이거 수사하다 보면 이게 외압이나 윤석열 혹시 법 어긴 거 없나? 이러려고 이게 정치 홍시하려고 이 특검법 5월 2일 날 표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민생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야당이 노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최수건 상병의 그 안타까운 순직, 저도 마음 아파요. 근데 그걸 다 봤어요. 국민이 알아요. 근데 그거 규명하려고 특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 공격하려고 청와대에서 개입한 거 없나? 또 이종섭 장관 개입한 거 없나? 이런 게 정치 목적으로 특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생명이 민생 아닙니까? 그거 줄이면? 그렇죠. 근데 그 경위를 조사하는 거는 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때 동료 해병대원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데 소대장도 구속해, 중대장도 구속해, 대대는 그걸 최상병이 원할까요? 동료들입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는 건 해병대 동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 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건 정치 홍시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책임 회피와 거짓말이죠. 예컨대 그 최수근 상병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게 만든 무책임한 그 사령관이나 위에 있는 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네. 제대로 책임을 묻자. 여기까지가 다 오케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당사자를 빼내려고 하는 그 과정에 불법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한 거 아니냐. 이 지적이 들어가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꼬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밝히자는 게 이제 특검. 결국 네. 요점은 특검이든 뭐든 핵심은 전부 다 이 네. 정부가 왜 책임을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전가시키느냐.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총선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면 직접 발표를 해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하든 기자회견 하든 해야 되는데 네. 결국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형식은 그냥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잖아요. 네. 자기 편 대야 전부 다 앉혀놓고 그냥 혼자만 떠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부터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게다가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우리는 A라고 하는 걸 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니네가 몰라줬다. B라고 하는 걸 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또 역시 디테일이 못했다. 디테일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참모들이 못했고 정책을 나는 잘했는데 내가 큰 방에서 말을 다 제시를 잘했는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모든 얘기 정말 한 대여섯 가지 넘게 얘기한 거 전부 다 마찬가지였고요. 대통령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는 뭐 10%만 나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잘못은 없다. 결국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싫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분은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꾸 본질을 회피해요? 자, 그러면 표현 사변호사님 대답을 해보세요. 왜 본질을 회피해요? 지금 특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질문이. 뭐 혹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본질은 네. 톤이 많이 낮아지셨네요. 아니 경북 경찰청에서 네. 과연 이제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는지 네. 저는요 뭐 구명보트 하는데 그 지상에서 그 땅 탐지하는 거 그걸로 했거든요. 간데 집안이 무너졌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했으면 구명보트 조끼 입혔겠죠. 구명조끼 안 줬다고 땅 위에서 그거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말도 안 되고요.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자는 건 여야 모두 뭐 반대할 수는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예. 그 사안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금 수사권이 경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면 좀 이렇게 지켜보세요.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하고 있잖아요. 재판하고 있으면 이게 특검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개입은. 네. 지켜보세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출국 금지했잖아요. 이종섭. 네. 근데 좀 지켜보세요. 왜 이종섭- 특검합니까? 아니, 제 그러면 이게 제 질문은- 말은 특검하는 건 좋은데 공수처는 없애고 하세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 전가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 안 하고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히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본질인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공수처가 조사하고 있으니 좀 지켜보시라고. 수사를 좀 지켜보자는 미진하면 말씀이신 그때 거죠? 하든지 아니면 공수처를 없애버리든지. 근데 이미 미진해서 특검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네. 왜 이 수사 외압이 지금 주 요건이에요. 최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한 원인들은 경북경찰청에서 해야죠. 네. 중요한 건 수사 외압. 이게 대통령실에서 수사압이 있었느냐,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빼라고 했느냐, 네. 이게 대통령실이면 그 정점인 대통령이 있었느냐라는 것인데 공수처가 눈치를 보는지 어쩐지 몰라도 수사가 느려요. 그 다음에 이종섭 전 대사를
뺐다가 돌렸다가 사퇴를 시켰는데 이 자체도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왜 이 호주 대사를 도피를 시켰는지부터 차근차근 따져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특검 대상이란 근데 말씀이시죠? 결국에는 네. 수사 외압 부분을 지금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최수근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하자는 얘기가 아닌데 이제 우리 네. 서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네.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거 수 아니겠습니까? 없이는 아니겠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좀 뭐 듭니다. 서정욱 변호사 앞에 있는 물도 좀 빼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은 저희 커피는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봐요. 네. 이럴 아, 때는 그리고- 담백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 최은경 기자. 아니, 그 드시는 동안 그 대통령이 결국에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어봐야지 그렇죠. 될 거잖아요. 네. 지금 다들 우리는 듣고 왔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일부 대목만 한번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네. 대통령의 그 어떤 진심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나 그랬다는 이야기죠 지금. 네.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네.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 그리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네.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뭐 이럴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방향은 일단은 맞다. 이 네. 판단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현재 방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개혁 방향들,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이제 각 정부마다 추진하는 방향들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식의 문제죠. 아. 그거를 유능하게 풀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 사람들을 유능하다고 네.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2년 동안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생 얘기하고 민생 챙기겠다는데 2년 내내 지긋지긋하게 민생 챙기 같은 소리 대통령한테 국민들 다 들었습니다. 네. 또 챙기겠다고요? 그러니까 챙긴다는 건 좀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미진했다. 아까 노영희 변호사께서 얘기했지만 결국에 본인의 방향은 다 맞았는데 네. 밑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력하든 어쩌든 간에 세심하게 못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추진할 테니까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 그 내용에 보면 네. 발언에 네. 공직에 대한 기강을 바로 네, 세우라는 네, 네, 거예요.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국민들은 뭐를 명령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2년 동안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아니 그런 심정으로 투표를 한 거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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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전면적으로 본인이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으로 뭔가 이번에 국무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거의 훈시를 했어요. 국무위원들 놔두고 네. 나 이렇게 할 거니까 각자 잘 신경 쓰시고 기강 잘 세우고 기강 잘 세우고 이거는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들 데려다 놓고 훈시하는 듯한 메시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이요 기자회견 한 지가 600일이 지났습니다. 네. 기자들 앞에 서기 무서워요? 아니면 능력이 없나요? 아 답답해요. 이 정도 해처리를 맞았으면 네. 좀 나와서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면은 안 됩니까? 끝까지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안 고치는 요 거예요. 얘기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혹은 뭐 국민 앞에서 서시는 걸 너무 피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해요. 네. 제가 항상 이제 도어 스태핑도 네. 가능하면 이제 매일은 못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자주해라. 하시고 대통령의 장점이 원래 총장 때부터 소통이 장점이었어요. 아, 소통이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검사장까지 되고 총장 아하. 되고 다 했잖아요.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도어 스태핑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MBC 그 뭐 자막 조작 사건 있잖아요. MBC가 그 이번에 과징금도 넣었죠. 과징금도. 그건 조작 사건은 아니에요. 저는 조작이라 봅니다. 왜냐? 바이든 날리면 왜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이념이 없는 AI한테 자막 생성을 맡기면 돼요. 사람이 개입하면 저는 조작이라 봐요. AI한테 맡기면 돼. AI는 이념이 없어요. 보수 진보. 아니 근데 제일 심플한 AI가 모르면 그냥 자막 모르는 걸로 가면 돼. 제일 심플한 건 대통령이 그냥 이거라고 얘기했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아까 얘기를 안 대통령이 했어요. 얘기 안 아니 했어요. 대통령이 말합니까? 참모가 하면 김은혜 씨는 하면 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이런 거 직접 합니까? 본인이 한 얘기. 그러니까 제 말은 MBC 할 때 중요한 거는 자막 조작.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MBC 이기주 기자가 네. 슬리퍼 난동. 슬리퍼 신고 이게 질문을 아니, 근데 예의를 갖춰야지. 아유, 슬리퍼는 저희 국가 원수한데 국민이 뽑아준 원수를 아니, 이건 우리 슬리퍼는- 국민을 못 오가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 기자. 그래서 이게 네. 예. 아니, 근데 약간 슬리퍼는 어떤 뭐랄까 거기에 기본 착장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슬리퍼는 실내와 기자실에서 실내와 보내야 슬리퍼가 되는 아니라. 실내 신고 있어요. 목소리를 막 네. 외쳐가지고 이게 항의하듯이 그 봤지 않습니까? 그때 장면을 이러면서 그때부터 중단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재개해야죠. 저는 대통령이 다시 해야 된다. 도어- 예, 해야 예, 저는 된다. 네, 대통령이 소통을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고 앞으로 그거는 그렇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하여튼 뭐 그 과정은 조금 이상하게 오긴 하신 것 같은데 여튼 결론은 그래도 소통하는 게 좋다. 네. 소통해야 된다. 예. 라는 이제 근데 말씀하신 실제로 결론도 그런- 그렇고 그런 과정도 뭐 이상한 이야기들이 건 없는데. 아니, 그런 물 이야기들이 치워야겠네. 용산 안에서 좀 얘기되고 있는 거는 맞나요? 도어 스태핑 다시 해야 된다라는 저는 이제 건의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얘기 안 되고 있고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네. 잘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이번이 잘 됐다고요? 지난번 그 의석수보다 예. 수도권에서 3개가 늘어났고요. 아. 전체적으로 5개가 늘어났고요. 아니, 그렇다고 이 결과를 잘했다고 평가는 안 하. 대통령은 예. 지금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이번에 잘못된 거는 그 5%, 그 소선거구제, 그 선거구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제도의 문제다. 그 차이 때문에 사실은 진 거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방어할 수 있었고 잘했다라고 생각하신대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리고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본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경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생각하기 하나도 맞은 게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경제도 뭐 환율도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물가도 2% 정도대로 정리가 될 것이고 미국 연준도 내려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네. 뭐 수출도 잘 될 것이고 했지만 사실은 다 그 반대로 가고 네, 있잖아요. 환율 정말 심각한 환율 지금 수준인데. 1,400원대 막 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경제 정책을 바꿔줘야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디테일 면에서 니네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좀 참모들이 엉터리 같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더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지금 도어 스태핑을 해야 되겠다는 지금 사람들하고 소통하겠다는 돈 이게 지금 가당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서정호 변호사가 진짜 그쪽 보수에서 그쪽하고 소통하는지 내가 의심스럽다는 본인은 아니, 주장을 하고 왜요? 있는데 메신저에 대한 의혹을 지금 솔직히 제기하고 말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통되는 맨날 사람 맞나요? 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네. 소통하고 있는 거 맞아요? 소통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혹시? 혹시 최근에 끊긴 건 아닌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보면 이제 경제 정책이든 네. 뭐 어떤 의료, 노동, 개혁, 뭐 이런 부동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네. 뭐 추진하려고 의욕이 있겠죠. 의욕이 없으면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네, 네, 자격이 네. 없는 것인데 저는 뭐냐면 민생을 얘기하면서 왜 이게 늘 오답을 내놓는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오답을 매번 내놓고 국민들한테 낙제점을 받은 이유는 예. 민생을 하는데 민생을 잘 챙기려면 민심을 잘 읽어야 돼요. 예. 근데 민심을 못 읽는 거 자체가 말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문제를 풀 때 지문 안 읽고 문제 푸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민심 자체가 어떤지 그거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민생을 챙긴다. 네. 보통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말하잖아요. 민생 국민만 보고 바라갑니다. 근데 그 국민의 특정도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 선영 변호사가 너무 오늘 저 당하시는 것 그래요? 같으니까 제가 조금 민주당? 그럼 여권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가 국민들한테 막 인기를 얻으려면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막 뿌리면서 뭐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당장은 인기가 좋을 수 있으나 나라 경제 전체가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혹은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나라 살림을 좀 균형 예산을 짠다든지 이런 걸 좀 국민들 욕을 좀 먹더라도 지금은 당장 여론이 안 좋더라도 나라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평가를 우리 선영 변호사는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게 그 대통령께 네. 빨리 이게 돈 풀어야 됩니다. 음. 돈이 표입니다. 네. 그 문재인 받잖아요. 선거 전날 이렇게 100만 원씩 꽂아주니까 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당장 선거 승리 네. 표보다는 네. 국가의 100년대에 네. 우리 후손들이 네. 빚더미에 남겨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문재인 때 400조, 그렇지, 그렇지. 1000조가 됐다. 네. 저는 이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네. 그게 대통령의 진정입니다. 그거는 알아줘야죠. 야당에서. 서면은 혼자만 감동받으면 뭐예요? 국민들이 2년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러고 지금 표로 지금 심판하신 건데, 100만 원을 꽂아서 표를 줬다면 우리 국민 수준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국민들이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와 방역 이 두 개 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재정을 필요할 때 쓴 네, 거예요. 네. 말한 대로 표 얻으려고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는 거는 굉장히 나쁜 정책이죠.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그러면 민심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통령실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하고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든다는 이야기도 일부에서는 또 나오고요. 정확한 건 없는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대선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을 한번 듣고 그다음에 지금 혹시 입장이 바뀐 것인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그건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때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을 좀 재편하겠다는 네. 이야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나는 법률수석실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법률수석실이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민정수석실도 아니고 법률수석실은 뭐예요? 민정수석실이에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민정수석 못 쓰는 거지. 그냥 말 이름만 바꿔서 나는 민정수석 안 썼어. 근데 민정의 기능을 하면서 법률수석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존심. 비위 캐는 거 안 하겠다 하면서 법률적으로는 캐겠다 이런 뜻인가요? 또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건가요?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예. 선생님 변호사? 지금 이제 그 네. 동서와 고금의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 네. 최고 권력자는 이제 그 관료들을 통제할 수단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그게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네. 이걸 빠지면 네. 대통령이 힘이 쫙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에 이게 저는 필요하다 봤는데 네. 대통령은 근데 이거는 구시대 유물 부작용이 있으니까 없앤 거예요. 저는 복원을 주장했고 네. 근데 이번에는 한 7, 80% 복원한 거죠. 사정 기능은 아직 뺐어요. 사정 기능은. 네. 그 외 나머지 이제 그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이 공직기강, 그다음에 이 법률 이거는 이제 그 합쳐서 법률수석실을 만든다. 민심을 전달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그 체계적으로 전달은 물론 여러 루트로 있겠지만 예, 예. 민정이란 게 원래 민심을 옛날로 치면 이게 대사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헌부 네. 이런 데 사관은 이런 걸 모아놓은 게 민정실이에요. 예, 예, 예. 이게 없으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가지고 네. 대통령이 관료를 장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거 부활했고 굉장히 저는 뭐 위험한 공직기강 문제도 네. 있고요. 네. 이게 또 특수임무가 있어요. 네. 바로 근데 2조 처벌입니다. 이재명 조국 지금 보십시오.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뭐 네. 이재명 구속에 이렇게 명령은 못하죠. 네. 그런데 하면 안 일반론적으로 되죠.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네. 이제 법무부는 대통령 직속입니다. 네. 각부 장관이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정치 사건들 눈치 보지 말고 이게 소신껏 빨리 신속하게 법대로 처리해. 지금도 이런 그렇게 하고 원칙론을 있는데. 하면 네. 이재명 기소나 구속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눈치 정권 눈치를 봐서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검찰이 네. 제대로 이게 이원석 총리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빨리 쌍방울도 이게 구속영장을 빨리 치고 지금 해야 아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준석 있고도 아직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재명 그러면 안 대표 되죠. 것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네. 그다음에 이 조국 네. 이런데 심판을 하는 게 이런데도 법률수석실이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봐요. 그러면 소통이 그게 맞다면 불법 개입은 안 되지만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대통령의 이 직권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어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둬서 야당 대표를 구속하는 게 맞고 압박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정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눈치를 보느라고 네. 야당 대표들을 구속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의 규정은 뭐냐면 굉장히 폭군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법률수석실을 만들어서 야당 대표들을 다 하나씩 집어넣으려고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보세요. 대통령실에서 답답해하십니다 네. 지금. 뭐 검찰에 어디 전화가 이재명을 영장 치라 이렇게 지휘는 못하죠. 그러면 탄핵돼요. 하면 안 그거는. 되죠. 말이 안 되는 그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일반론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 권력 사건들도 네. 뭐 시원시원하게 수사해야 여러 되는데. 눈치하게 보지 말고 네. 이 원칙대로 해야 정도에 되는데. 따라 처리해라. 일반론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법무부하고 더불어서 하면 그걸 지금 못하고 그러면 이게 있- 신속한 재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선거법에도 이게 6개월인데 그러면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신속하게 정치 사건 원칙대로 법에 따라 아니. 재판해라. 왜 2년을 끊느냐? 서 변호사님 아, 지금은 잠깐만. 그럴 이런 때가 이야기를 아니야. 하는 잠깐만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는데 어떻게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그 재판을- 선거법을 2주에 한 번 하잖아요. 아니 게다가 지금 문제는 지금 압수수색을 그렇게 몇백 번을 하고 야당 대표들이나 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뭘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니 사회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맞습니까? 법률 비서관이 생겨서 그 재판이 빨리빨리 더 진행이 되면 그것도 약간 좀 문제 아니에요? 약간이 아니, 아니라 많이 문제죠 그거는. 법대로 네. 6개월 이내에 선거법을 끝내라고 가행 규정이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는데 선거법은 예. 네. 근데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 이재명 강행 1심 규정 아니라 재판을요. 그러잖아요.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이게 이재명, 법치입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치인한테 그렇게 해왔어요. 자, 이번에 한번 그냥 보세요. 규칙을 따지지 마시고 이번에 선거 끝나면 선거 사범이 1,200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 6개월 안에 기소하고 6개월 안에 끝납니다.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만 유일하게 간 겁니다. 아닙니다. 그 팩트가 틀리고요. 그러면 네. 나경원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그 여당 의원들 지금 2년 동안 계속 재판 그건 안 하고 있는 거, 선거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재판 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2년 내내 아무것도 안 그런데 하는 패스트트랙 거는. 정치 사건 박범계부터 민주당도 6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 그런 잠깐만, 건 근데- 그런 건 뭐냐고요, 그거는. 그건 아니, 저 괜찮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잡혀가실 것 같아서 정리를 아니, 한번. 지금은- 아니, 원래 굉장히 지금은 아니 바-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니까 네. 저 이거 다음 주에 못 볼까봐 정리를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네. 지금 다시 얘기되는 것은 민심을 파악하는 민정, 그다음에 공짜 인사 검증하는 공직기강, 그다음에 법률 쟁점 등을 검토하는 법무, 요 기능만 가지고 있고. 사정기관을 뺀,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에서 사정기관을 뺀 법률비서관실을 만들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 같다. 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하신 얘기는 지금 민정수석실의 사정기관보다 더 심한 재판 개입과 그리고 이제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한테 수사를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잡혀갈 수도 그렇게 있어요. 얘기하시면 윤석열 정부는 탄핵당해요. 이건 그건 진짜 탄핵 위험한 말 요건이에요. 발언인 그다음에 것 두 같아서.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그거 넘어가고요. 민정수석의 뭐 법률비서관실이 또 민심을 또 이렇게 청취하는 또 기능을 할 거라고 하는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 법률비서관실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고 봐요. 관리를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만들 수는 없고 네. 민정수석은 본인이 입으로 아까 자료화면에 봤듯이 네. 안 만든다고 했으니 했으니. 민정이랑 간판을 못 걸고 네. 법률 수석실을 만들어서 네. 김건희 여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네.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속실의 역할을 좀 여기에다 두겠다는 거고 두 번째 민심이요. 민심 부분 청취할 거 저는 애초에 버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을 없애버려요. 지금 현재 보면 시민사회수석이 원래 민심 청취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역대 지금 용산에서 시민사회수석 뭐 했습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본인 선거운동하고 있다가 지금 이번에 입성했죠. 그다음 또 누가 있어요? 황상무 수석. 그렇죠. 저기 회칼 네네네, 테러라고 해야 회칼 되나요? 발언. 네. 황수석 칼수석 돼가지고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엄한 일을 하는 일은 그러니까 민심을 못 읽으니까 민생을 못 챙기지. 아유, 지문을 못 읽잖아.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는데 법률수석실을 만든다? 민정수석실은 없애는데 법률수석실을 만든다? 도대체 법률수석실이라고 하는 그 법률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법률이 정확히 뭐냐고요. 난 이게 요즘에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국민을 탄압하는 용도로 이게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 지금 법률 좋아하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시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이 법률수석 비서관으로 서정훈 변호사님 가시는 거 아니냐고 지금 혹시 네. 그럴 수 아, 그렇게 가는 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일체에 공적 안 합니다. 저 공직은 공천도 안 한다. 신청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자 그런 와중에 지금 또 내각에서 총리랑 비서실장 누구 되냐 네.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어제 방송에서는 막 급하게긴 합니다만 여야 정치인들 합의를 좀 본 게 있습니다. 일단은 비서실장은 김한길.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합의된 겁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했어요. 영향력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리는 야권에서는 유승민 얘기가 좀 나왔고요. 여권에서는 권성동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요 주호영. 아 주호영. 네네. 네,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다 틀렸네. 다 틀렸어요? 네, 내가 듣기로는 다 틀리고. 아, 희망 듣기로는 사항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아니 들은 주호영은 당연히 안 한다 그랬고요. 네. 네. 그다음에 김한길 이분이 사실은
비서실장으로 만족할 만한 분이 아니고 이건 본인이 사실은 다른 데만 요 생각이 있다는 거고 아.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지금 여야 누가 나왔길래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는. 예, 여야 누가 나왔길래 이런 결론이 그러면 나는지. 누굽니까 우리 저 노영희 변호사가 알고 있는 정보 혹은 뭐 사실 제가 어제 정보를 들었는데 네. 예,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얘기 내가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들은 아니다. 아, 그분들은 네, 아니다. 네, 네. 네. 그럼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원래 대통령은 원효령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그렇게 꿋꿋이 이렇게 임명하려고 딱 낙점을 찍었다가 사실은 주말에 이게 다 완전히 이제 어그러져가지고 하도 반대가 심하고 또 원희룡 그 전 장관 주변 사람들도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네, 네. 좀 망했다는 얘기가 지금 있었고 거의 들어가면 큰일 나는군요. 왜 들어가냐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었고요. 이정현 총리설도 나온 것 같은데. 이정현 총리설이 사실은 좀 가장 많이 좀 유력한. 부각되고 있고요. 아. 예. 도대체 이정현 그 전 대표는 무슨 관계예요, 대통령? 그건 이제 순천 그쪽 라인이고 호남이고 이제 이러고 워낙 또 충성도가 높으신 분이니까. 충성에 맞아요. 말이 좀 이제는 통하고. 이 내심 바라고 있고 네. 기다리고 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 아니 이렇게 좀 뭐 언론하고 이렇게 통화한 것들 들어보면 네. 은근 지금 쉬고 계시는데 동해안에서 그러니까 총리 자리를 뭐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주는 자리면 자기네 역할을 하겠다라는 뉘앙스예요. 네. 사실 그 비서실장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다고. 비서실장. 그러니까 이제 어. 비서실장인데 지금 마땅치가 않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데. 이때요 김한길. 아니 김한길 위원장이 뭐 이제 바라고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이후에 태도나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면 옆에 있는 측근들도 대통령이 변하는구나. 네. 내 얘기를 나하고 1시간 얘기하는데 내 얘기는 10분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구나 하면은 가죠. 근데 지금 가서 보면은 1시간 얘기할 때 59분 얘기하고 1분 들어줄 것 같고 네. 쓴소리하면 나가라고 할 것 같고 그런 대통령이 안 변하는데 또 가서 내가 무슨 고생을 할 필요 있겠냐. 총리랑 비서실장이 따지면 사실 총리가 이제 훨씬 더 뭐 그분은 높을 텐데. 높죠. 실제 힘을 따져 보면 어쩌면 비서실장이란 자리가 더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네. 아주 수평적 관계의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대통령이라면 네. 비서실장이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수직적인 무조건 내 위로는 있어서도 한다고 내 옆에 있어서는 안 돼. 무조건 내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면 네. 비서실장이요. 그냥 가서 네. 옆에서 푸념 듣고 시킨 거 하고 처리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도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인이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레임덕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대통령이라고 봤을 때는 여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이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는 정치인이 가서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되고 여기는 철저하게 관료가 가야 됩니다. 관료가 그러니까 가야 된다. 무미건조한 관료가 앉아서 공무원 조직과 야당과 아주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만 처리가 되는 그런 총리가 가는 게 현 정부에서는 그나마 낫지. 그러니까. 여기에 괜한 정치인 가서 네. 괜히 야당과 협치도 안 되고 불효범만 생기면 그러니까 야당이 좀 좋아할 법한 야당도 수긍할 법한 정치인이 가야 된다는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길래 그러니까 원래 있고. 원래 그 정무형 사람을 인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래 한덕수 총리도 좀 빨리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안 나가셔가지고 좀 힘들었었다는 얘기인데 인사청문회를 또 이제 해야 되고 네. 야당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웠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야당도 좀 오케이 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중에 지금 힘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기된 사람 이제 권영세 의원이거든요. 근데 권영세 의원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싹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네. 봤을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타협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는 잖아요. 것 근데 같아요. 권영세 예. 의원 그런 얘기 예, 들은 안 적도 한다고. 없다고. 예. 권현세 의원이 굉장히 영리한 분이에요. 네. 가서 거기서 본인이 온몸으로 이 윤석열 정부 막을 3년의 필요가 레임덕을 내가 왜 맡고 있냐. 그런 충성도까지는 없는 분이에요. 근데 김부겸 총리설이 또 나왔잖아요. 그거는 김부겸 총리가 굉장히 불쾌하셨고 불쾌했는데 제가- 심평 예. 변호사가 그냥 말하는 건 아니다. 심평 변호사가 생각보다 정보가 많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찌라시 수준 같고요. 제가 직접 김부겸 총리 측 네. 분들하고 네.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화를 많이 말도 냈습니다. 안 된다. 화를 많이 그랬어요. 내요. 화를 내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왜 거기를 가냐. 감히 감히까지 나옵니다. 우리 총리님 얼굴 네, 가장 이름을 그 용산에 거론한다. 가까운 우리 소정욱 변호사. 근데 벌써 저희 중에 거리를 두잖아. 제일 가깝잖아요. 아유, 벌써 거리를 근데 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인사와 관련 3대 낭설이요. 3대 낭설. 예. 인사와 관련해서 네.
첫째는 이제 김부겸 총리설, 아, 이거 낭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김재섭 대표설,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그다음에 되는 이 또 이건 국민청에서. 가능성이지 네. 가능성. 네. 아니 그냥 유승민 말도 안 되는. 총리나 아, 대표설. 네. 요건 이런 건 이게 3대 저는 낭설로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솔직히 그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네. 대통령이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본인하고 일단은 이게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그래야 쓴소리 합니다. 네네네. 쓴소리 제가 윤 대통령이 99% 호흡이 맞다가 한 번 쓴소리 하지 노골적으로 매일 쓴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을 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이상민, 조홍천, 금태섭 이런 사람에게 비서실장 쓰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원희룡 물론 할래 했죠. 네. 근데 원희룡 척도 말리고 좀 이게 비판 여론도 있었어요. 네. 원희룡 대권 주자인데 비서실장 갔을 때 이게 대권 가도 도움 되는가는 그렇긴 비판도 하네요. 참모들 사이에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공격적 아니냐.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대안을 폭넓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총리 특히 중요한데요. 네.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재명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윤석열이에요. 알고 이 있습니다. 말은 이게 윤 대통령이 소신껏 예. 총리 임명해라. 그 국회 통과 이거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 왜? 능력 있고 깨끗하고 좋은 분을 대통령 임명하면 네. 아무 청문회인데 하자도 없는데 국회에서 숫자 가지고 민주당이 부결하면 그 비판은 지금 민주당 쪽으로 간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국민을 누구예요? 믿어라. 그분이 누구예요? 국민을 그러니까 그런 이름 좀 사람은 주세요, 이름 좀. 대통령이 소신껏 네. 지명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누구예요? 절대 이게 민주당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2년 동안 소신껏 하다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그러니까 소신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그래서 있는 누구예요? 겁니까? 깨끗하고 그건 모르죠. 청렴하고.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야당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이 가장 총리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네. 정치인이 좋아요, 관료가 좋아요. 지금은 이제 그 정치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이. 지금 보세요. 이종건 변호사가 이제 형사부장하면서 한 100억 가까이 매출 올렸잖아요. 검찰은요. 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없습니다. 검찰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우리 한 가족이에요. 지금 그게 박은정 정관예우인데 자 박은정의 국회의원 남편을 어떠냐?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도요. 여야 없습니다. 끝나면 형동생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청문회 통과 못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불패입니다. 출신으로 국회의원들이 데리고 올 거다. 5선 4선 의원이 총리 가면 아. 다 옛날에 형동생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도 통과됩니다. 정진석- 밤에는 형동생이고 낮에 싸우죠. 그게 맞습니다. 국회의원 또 한 가지 의식이 있어요. 검찰하고 국회의원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출신이 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아, 야 그러면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 진짜 무적이네. 그러게요. 검찰도 한 가족, 국회의원도 한 가족인 뭐 그럼 권성동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당할 자가 없네. 저희도 방송 끝나면 다 형동생 아닙니까? 패널은 또 패널끼리 그게 있는 거예요. 싸울 때 방송에 싸우든 나가면 다 형동생하고 술 먹고 하지 않습니까? 아, 패널 분들끼리 그러세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그래요? 모임합니다. 아, 그 모임이 또 있어요. 그 모임의 짱은 주로 누굽니까? 제가 10명씩 모아서 송영길 대표하고 두 번 제가 술 산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10명씩 모아서 좌우 패널 5명씩. 이게 뭐냐면 이제 네. 이게 그 말한 대로 이 짬짬이가 아니라 네. 결국에는 이게 정치죠. 정치. 이게 정치의 모습이에요. 주장하고 아, 낮에 의견이 좀 다른 싸우고. 거는 싸울 때는 싸우고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되 그러니까 나쁘게 볼 게 아니다. 이게 인간적으로까지 갈라서게 되면 그건 정치가 깨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년 동안 정치가 실종된 게 그런 겁니다.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대에서 안 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싫고 본인이 어떤 의견이 듣기도 싫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만 만나서 뭐 경론을 벌이든 하고 나서 만나겠죠 이제. 네. 그것도 이제 만날까요?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는 그것도 좀 불투명하다고 안 봅니다. 만날 만나자고 거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그다음 조국 대표 얘기했잖아요. 만나시겠죠 이제는. 아니 잠깐만요. 안 만나요? 아, 서정 아니, 기자 그런 거 생각에도 안 확인이 만나요? 됐나요, 또? 아, 보십시오. 조국 대표가 네. 만나면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뭐 꼴잡, 꼴잡하다고 했죠.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썼던 말이에요. 비열하고 뭐 야사바다는 뭐 이렇게 회담 제안한테 우리 앵커님 같은 만나겠습니까? 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아. 제안해도 이게 고민할 텐데 네. 비난식으로 이게 그 만나자고 하는데 이거 만나겠습니까? 만나자는 진정성도 없었다.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한테 만나자 하면서 그 제가 처음 듣는 용어예요. 꼴잡 맞죠? 꼴잡하다. 네, 꼴잡하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꼴잡하자면서 만나자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그 대표는 단어 하나 때문에 안 만나면 얼마나 참 이 밴댕이에요. 이재명 국정운영 대표는요. 자체가. 첫 법안이 사실은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최상배 특검법이 아니고 윤석열 특검법이에요. 그다음이 김건희 특검법이고 그다음이 한동훈 특검 만들 겁니다. 네. 이런데 만나겠습니까? 아. 민생에 1도 관심이 없잖아요. 만나서 풀어야죠.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가불이 바뀐 게 이번에 총선이 끝나고 아쉬운 소리할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예요. 네. 근데 야당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꼴잡이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 전국 주도권이 야당에 다 넘어갔어요. 야권에.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여러 가지로 2년 동안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태세 전환하고 네. 만납시다 해서 이렇게 국정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만나자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 정리 좀 합시다. 이런 태도고 국무회의에서 훈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만날 거는 아니, 같은데 근데 만나려면 서로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주고받는 되거든. 부분도 근데 전혀 주고받을 게 없다는 없어요. 아,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야당이나? 왜냐면 야당도 뭘 하나 제안하고 네. 여당 그 대통령도 뭘 제안하고 서로 네. 그래서 하나는 받고 하나는 뭐 킬시키고 하나는 뭐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진짜 못 만나겠네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만날 생각도 일단 없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취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여야 확인한 바요. 모두 세 분? 대통령이나 아니, 야당. 아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만날 없는 생각이 거지. 있는 건데 대통령 대통령이 만날 생각. 야당은 사실은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상태인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만나는 게 맞다는 쪽이고 야당 대통령은 협조 안 만난다. 없으면 국정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도 본인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본인은 있다.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그렇게 나오죠. 이 야당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전국 주도권을 뺏기면 윤석열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름뿐인 대통령으로 지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이 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현실 인식을 누구나 다 해주고 있는데 대통령 본인만 객관화를 못 하고 있어요. 여전히 확정 편향적인 국정 운영에 네. 그냥 매몰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 변호사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예 됐어 안 만나도 괜찮아라고 하고 밀고 나가면 그 밀고 나갈 힘이 있냐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협치가 필요하죠. 그 네. 법률적인 면에서는 이제 네. 그 야당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그럼 야당도요 네. 협치 안 하고는 이게 거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을 겁니다. 야당도? 예, 180석 우리 2년 겪어봤잖아요. 거부권이 막혀가지고 하나도 이게 야당이 180석 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뭐 자네가 이번에 175석 받았습니까? 180석 가지고 통과시킨 게 뭐 하나 있나요? 전부 거부권에 막혔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로가 협치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주고받아야지. 네. 말도 안 되는 아까처럼 이게 특검법 가지고 다 압박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든지 아니면 이게 임기를 단축한 개헌하겠다든지 네. 이런 자세로는 이게 협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 대립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부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번에 192석 대 108석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20명 정도는 이미 네. 최수근 상병 특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털고 가야 된다라고 지금 거의 입장을 확신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그런 약간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고 최상병 있죠. 특검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도 그랬고 뭐 네. 안철수 네, 안철수 의원도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그 얘기를 먼저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본인 입장을 밝힌 사람이 당선자 포함해서 5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아직 말하지 않은 사람들도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면 200석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대통령이.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네. 나는 잘했는데 니네가 나를 잘 몰라주니 섭섭하다.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번에 만약에 최수근 상병 특검을 5월 1일에 한다는데 네. 어쨌든 그거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본회의 열어가지고 3분의 2 올리고 이 날짜 조율하는 게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걸 제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이제 앞으로도 일하기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야당 대표 만나고 같이 이제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치고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그렇게 전형적으로 나오면 야당은 협조를 하나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도 사실은 대통령 지금 굉장히 험한 얘기까지 대통령에 대한 험한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임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그 태도를 또 바꾸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협치한다. 이것도 이렇게 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니 볼때 그래서 그게 썩 개헌 좋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개헌 얘기가 단순한 거예요. 네. 네. 되게 단순한 건데 봐봐요. 윤석열 대통령 특검 얘기했지만 일단은 김건희 여사 특검, 네. 한동훈 특검 이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네. 최수근 상병 특검 이건 뭐냐면 이거를 풀어버리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최수근 상병 이 사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 백과 주가 조작 수사하게끔 받겠다. 하고 그러면 특검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하면 네. 민주당이 거기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성립이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선제적인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머리나 용기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 거예요. 머리나 머리요? 아 저는 머리까지 생각하는 거는 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600일 동안 안 한 이유를 곰곰이 네. 생각하면 기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은 김건희 여사예요. 명품백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 왜 안 하시죠? 이게 가장 피할 수 없는 네. 질문이라서 이게 싫어서 기자회견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네. 결국에는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특검하고 태도가 그렇게 압박하는데 만나겠냐? 만나서 풀어요. 우리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똑같이 먼저 푸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약속해주면 우리는 특검 풀겠다. 네. 굳이 이렇게까지 소모적으로 안 하겠다 얘기를 할 건데 네.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훈신하고 있고 네. 오 어떡합니까 이거 참 용기와 지혜가 없다. 네. 용기에 지혜가 모두 없다. 없다. 머리가 아니라 네. 네, 네, 지혜가 네. 없다. 자, 네. 그런 가운데 또 조금은 충격적인 뉴스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뭐 검찰청에서 뭐 술을 마시고 뭐 진술을 번복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뉴스입니까? 네, 이제 구속 수감자들이 술 파티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네. 지난 4일 그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증인 신문 통해서 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분은 이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했고 자기를 회유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이 재판에서 지난해 6월에 검찰에서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기 전에 수원지검 검사실 바로 앞방에 갔다. 네. 거기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진술을 했어요. 세 사람 모두 구속 상태였는데 네. 그 방 앞에서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술도 같이 마시고 그 쌍방울 측에서 준비해 온 것 같은 무슨 뭐 연어 이런 것들과 같이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다 구속 상태인데. 네, 구속 상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네. 이 세미나라는 게 어떤 진술 번복을 설득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맥락이었거든요. 같이 이제 진술 좀 맞추자, 입 맞추자 이런 걸 네, 이제 얘기를 네. 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믿을 수가 없기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변호사님들이 사실 오셨으니까 이걸 네. 한번 아, 여쭤보려고 진짜 이런 일이 했던 거고 있을 수 있는 검찰에서는 이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네. 제가 냈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을 몇 개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좀 사실은 있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A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박지원 의원 그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할 때 네. 그때 이제 관련자들 참고인 진술들이나 상대방도 이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죠. 그 네. 사람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아, 네네. 그분들이 진술을 번복하는 사건들이 이제 몇 개가 네네. 나타나서 그때 우리가 재판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왜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냐 이제 계기와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얘기되는 과정 중에 이런 비슷한 내용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확인을 우리가 이제 할 수는 없고 실제 검찰에서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실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음.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네네. 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네. 사실 우리가 그때 내부자라든가 이 부당거래라든가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현실에서 정말 똑같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의심해볼 만한 사실들이 되게 구체적인 진술로 나온다는 거 이게 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 변호사 어쨌든 뭐 법률가시니까 저는요. 한숨 쉽니다.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가요. 네. 이런 데 황당무계한 이런 데 가짜 뉴스를 오히려 꼭 진실인 것처럼 믿고 네. 검찰에 뭐 어떻게 CCTV 공개라 이게 충격적입니다. 아, 자, 그 조사받은 날이 두 번 있거든. 조사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네, 네. 이화인가? 예. 그게 2023년 6월 9일인데요. 네. 이때는 그 설주환 변호사가 옆에 입회했습니다. 설주환 아시죠? 우리 방송 네, 나오고 저는 어제 그분이 나왔습니다. 옆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네. 첫째 이화영 변호인으로 예, 알고 예. 있어요. 6월 9일은 예. 그다음에 6월 14일에도 네.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 이때는 해강의 서민석 변호사 이분이 주 변호사예요. 네. 앉아 있었습니다. 네. 자, 변호사가 그러면 이게 술 먹는 걸 변호사가 모를까요? 허수아비로 옆에 계속 앉아 있습니까?
설주한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한테 뭐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네. 그게 말이 안 되고요. 네. 특히 검찰청에 가본 사람은 저희는 많이 가잖아요. 네.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에 계장들도 2명 내지 3명 있고 수사관들도 여직원도 예. 있고 예. 네. 거기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완전 범죄가 됩니까? 술 파티 벌이면 여직원이라도 한 명 하다못해 집에서 말 안 할까요? 그 입막음이 다 됩니까? 그리고 교도관들도 몇 명이 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치를 완전히 그리고 이화영 그럼 그분이 왜 이제 와서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회유할 때 그때 하고 본인이 인정한 자필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다음에 그 본 사람 안부수 정인 그다음에 안부수, 그 박용철 네. 정은 그다음에 김성태 통화했네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 직원 정은 그다음에 경기도에 그 밑에 평화부지사 밑에 또 네. 임원이 있어요. 네. 모든 증거가 타게 인정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결정적으로 15년 구형 받았잖아요. 네. 곧 아마 이화영 선고되면 전 부지사가. 징역 한 네. 7, 8년 전에 예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진술 조서가 믿을 수 있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네. 이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바로 영장이 들어갈 거거든요. 선고되면. 그러니까 그걸 네. 막기 위해서 잠깐만. 지금 이게 이걸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 조작을. 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좀 복잡하고 등장인물이 네, 많다 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튼 그 이화영이라는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있었고 이 사람이 쌍방울이라는 회사의 김성태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뭐 300만 달러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받아서 뭐 북에 건넸다는 이런 500만, 300만 두 번. 예, 그래서 네. 요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 거고. 근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맨 처음에는 이재명 저 지사도 알았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진술을 번복한 거죠. 아니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가 처음에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맞다고 바뀌었다가 했다가 이번에 다시 바꾼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중간에 맞았다고 했던 그 네. 타임이 이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이제 검찰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술을 바꾼 이유가 이런 뭐 술자리든 뭐 검찰의 회유 이런 게 회유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인 거죠. 간단한 문제예요. 네. 검찰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네. 얘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있는 CCTV나 여러 가지 증거 영상들을 제출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CCTV는 없어요 원래. 없어요? 네, 쓸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런 좀 자료들을 네. 좀 이제 신빙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네,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부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진술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할 건데 네.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 자체는 흔들렸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검찰 측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는 게 좀 말하자면은 회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다.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진술이 번복됐다면 번복됐다면 검찰 쪽이 의도하는 바로 진술을 해준 것은 대부분 회유에 가깝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뭐 얘기했겠죠. 술 파티까지는 아닐 거고. 그거는 이제 좀 가능성이 좀 뭐 낮다. 국밥 파티 정도는 할 수 있지 말이 안 뭐. 되고 이제 네. 뭐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사실 그런 정도는 할 자리는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네. 뭐 전달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진술이 어떻게 돼 있었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었다. 네. 여기에 세 사람이 모였고 이제 외부에서 직원들이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당했는데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라고 김성태가 나에게 설득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인데요. 사실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너무 약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여쭤보기도 한 건데 네. CCTV가 중앙지검 안에는 있습니다. 검찰청 그 복도에 다 있어요. 근데 복도에는 있고. 예, 근데 이제 요 안에 어떤 공간인지 수원지검은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데 사무실 안에는 없겠죠. 보통은 뭐 없는 경우 훨씬 네네네. 많으니까. 복도 정도에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증빙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처음인 게 아니고 작년에 있었거든요. 이 주장이.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이제 선거 끝나니까 본인이 위험하니까 이제 와서 또 하는 거지. 처음 논 주장이 아닌데 옛날에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말 안 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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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튼 그 검찰청 내에서 뭐 그 피의자들이 같이 뭐 술 먹거나 이거는 법률가 분들은 이제 좀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제가 변호사 30년 동안에 네. 커피는 그래 한 잔 줄 수 있어요. 네, 커피는 뭐 마십니다. 네. 술 파티 이게 술 냄새가 교도소 가면요 교도관도 다 보는데 검사가 네. 자기 목숨 내놓고 이 중요한 사건 하면서 네. 이화영이가 부지사입니다. 아. 이재명이가 대표고 내가 검사가 바보입니까? 술 주다가 이게 나중에
자기가 무슨 책임을 이거 검사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무알콜 맥주 어때요? 그런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렇게 네. 할 이유가 검사가 목숨 걸고 자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검사 진술- 검사 입장에서 뭐 수사를 하는데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진술만 나오면 되는데 이 진술을 이 사람이 안 해.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끌어내려고. 근데 술 한 잔 준다고 진술합니까? 진술한 게 제가 아까 2번 이야기했고요. 네. 실제 한 6-7번 됩니다. 조사. 네. 근데 다 인정하다가 마지막에 부인이 정신 차려. 네. 이렇게 부인이 하면서 이게 바뀐 거죠, 진술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그 조사 같은 거 하러 나가면은 출정 기록이 나오는데요. 네네. 출정 기록은 바꾸지 못해요. 네. 근데 검찰청에 출정 기록이 정말 많아요. 막 120번 이화영 매일매일. 전 부지사가. 그러니까 이화영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네, 회유하거나 맞아요. 진술이 바뀌는 사람들의 아. 경우를 설명을 제가 일반적으로 해드리는 건데 네. 예컨대 A라고 하는 사람을 아침 9시에 불러가지고 밤 12시까지 앉혀놔요. 네네.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와가지고 뭔가 조사하려고 그 사람 불렀을 거잖아요. 네. 그럼 조서가 작성돼야 되는데요. 네. 조서가 하나도 아.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사람이 딱 갑자기 진술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안 불러요. 아. 이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증거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 네, 진술만 네. 딱 받으면 끝이군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았었고 네. 제가 그 재판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아. 무죄로.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화영 지사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회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아, 네. 나중에 조서만 그때만 네. 작성합니다.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여당 얘기 잠깐 좀 해볼까 싶은데요. 그 여당은 지금 비대위가 생겨야 되는 거죠? 네. 네. 비대위 관리형 비대위를 관리형 출범시키기로 했고 그래서 네. 전당대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비대위는 그러면 뭐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게 따로 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현재 있는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맡게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네. 짧게, 네. 최대한 짧게, 네. 최대한 실무적 관리형으로 비대위 잠깐 가서 빨리 조기에 네. 정식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니까 네. 굳이 뭐 비대위원장 새로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원내대표가 이제 대행해서 빨리 전당대회를 최다 6월 말이든 7월 초에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아 제가 어떤 뭐 방송에서 어떤 얘기해서 이렇게 보람을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지금 아주 큰 보람 느낍니다. 네. 어떤 무알콜 제가 맥주. 그 무알콜 맥주 얘기했잖아요. 네. 뭘그 맥주 왔어요? 김주형님이 그 얘기 듣고 빵 터졌다고 아하. 카스 제로로 다들 목 좀 축이고 하시라고 10만 원의 스포츠에서 우와, 아유 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보람차다 아, 진짜. 네. 이런 걸로 돈 들어올 것 같으면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그 돈이 앵커님 돈입니까? 그 돈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 채널로 들어오는 건데 근데 기쁘잖아요. 예. 네. 나눠요 2만 원씩. 예, 아마 윤재호 원내대표가 당분간 좀 맡게 될 것 같다는 말씀. 그래야 이제 전당대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비대위가 비대위 있어야. 있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만났죠. 네네 만났습니다. 사진도 굉장히 좀 인터넷에 화제가 좀 비 오는 날. 네, 유산 쓰고 조국혁신당이 만났던데. 어제 그 워크숍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네. 김해에서 가졌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음. 사실 선거 끝나고 민주당보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건데요. 그러네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먼저 만나. 이게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모든 정치 일정은 메시지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가고 정장을 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가도 그렇게 해요. 비 오면. 그렇죠. 우선은 당연하지. 당연히 근데 쓰겠죠. 그걸 가지고 뭐 네네. 조국 대표의 금유한양을 뭐 환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네, 아닌 것 해석이고. 같고 네. 조국혁신당은 본인들의 당의 정체성을 선명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왜 먼저 안 만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냐? 그건 네. 첫 번째 개인적 인연이죠. 한솥밭을 그렇겠죠. 먹었고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구성 자체가 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분이 다수 거기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먼저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함의 그리고 덕담을 듣겠다라는 그 의미가 크고요. 네.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봉화마을 봉화연수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한 게 정치적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네. 양극단의 당 속에서의 지친 부분들을 다당제 형식의 고속단체를 구성해서 네. 본인이 어떤 한국 정치에 대한 정치정을 좀 바꾸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고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말하자면 지역주의 타파거든요. 네.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진 이 지역주의 타파를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뭐 봉화에 가서 워크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 조국 혁신당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간략한 어떤 당의 입장들을 얘기했더라고요. 네. 뭐 임기 중 아니 회기 중에는 골프 금지 뭐 의원들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전달을 좀 정치 드릴게요. 개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던지면서 이제 네네. 좀 차별화를 두는 요거 그런 하나 행보 전달을 해야 네네. 안 그래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워크숍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회기 중 골프 금지, 그리고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의원 특권 이용하지 않기, 네.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등등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살 때는 당이랑 먼저 사전 협의를 해서 네. 이번에 압구정동 들어가는데 이러면 이제 또 당이랑 근데 제가 이제 의심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당이랑 얘기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 같은 거를 막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과도한. 살 집 사는 것 같고 뭐 당이랑 상의하라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게 조국 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 제가 또 질문했던 게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를 국내선 비즈니스 탑승 금지라고 발표를 했어요. 국제선은 괜찮고 국제선은 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국제선을 안 탄, 그러니까 타도 되는데 이걸 발표를 하려면 국제선을 안 타야 뉴스가 되지. 국내선을 안 탄다는 게 전 타는 줄도 몰랐거든요. 국내선이 비즈니스가 있는지도 몰랐고. 의원들이 이제 그 특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거 특전 중에. 국내선은 네. 안 탄다. 근데 국내선은 어차피 1시간이야. 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감동은 크게 없어요. 지 말고 이게 만약에 한 국제선이지 14시간을 왜. 가는데 우리가 도가니를 희생하는 어떤 이코노미 선택을 한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요거는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나온 건 아닌가. 그 흐름만 던진 것 어쨌든 같아요. 이제 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좀 내려놓자. 좀 내려놓겠다. 네. 그 메시지 던지고 차별화를 싶은 좀 거죠.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차별화. 메시지고. 소나무당도 좀 차별화를 많이 하셨었는데. 많이 했죠. 소나무당이야. 네. 이름부터 차별화가 되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두 분한테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민주당 내에서 이게 지금 PK가 결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의석수가 전보다 줄었잖아요. 그거에 보니까 당내에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왔으니까 이 정도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저는 계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탓을 하는 부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견제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PK의 그 선거의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네.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지난 총선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지지층을 견인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 네네. 다만 보수층의 결집 자체가 상당히 이번에 세게 이루어졌고요. 네. 최근에 저는 수도권 쪽에 있었던 이 마지막에 막말 막말, 논란이랑 네. 이런 부분들이 이 PK 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저는 그 요인이 크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PK를 망쳤다.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 어느 상상에서 어느 근거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다. 말씀드려요. 그 서정학 변호사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랑 같이 홍준표 시장과 설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과 홍준표 시장이 설전을 벌이고 네.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뭐 내리기도 했고 그리고 국회 앞에 한동훈 위원장 돌아와라 뭐 선진국 정치인 한동훈 뭐 이렇게 보니까 화환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그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2단계로 복귀할 거예요. 2단계요? 첫째는 이제 보궐선거 때. 아마 근데 이번에 보궐선거 엄청나게 놀 겁니다. 왜? 평소에는 한 5개 노는데요. 아니, 아직 국회 시작도 안 이번에는 했는데요? 피고인이 20명이에요. 지금 수사하기 전에 피고인이 20명. 예. 그다음에 그 수사 대상이 1,200명. 보궐선거가 수도권에 놓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컴백해서 배지를 단다. 1단계. 0.5선으로 들어온다. 예, 그 다음에 2단계 대선에 경선에 나온다. 이렇게 복귀하지 당 대표는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자꾸 이게 그 뭐 개논쟁하며 싸우는 거는요. 결국 이제 잠재적 대권 경쟁자다 보니까 미리 싹을 자르자. 이런 이제 그 전 입장으로 보는데 네. 그건 아주 이게 그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보고. 그런 데서 김경률 회계사처럼 뭐 누구에게 한 대 강경한, 물어봐 네, 개사육사한테 물어봐 이것도 잘못됐고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김경률 회계사 두 분 다 좀 품격 있게 논쟁하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품격이 좀 있던가요? 예, 있죠. 본인 다 책임이라고 딱 사퇴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제 컴백하는데 보궐선거. 네네네. 당연히 사퇴하는 걸 갖고 뭐 그걸 가지고 공치사를 하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우리 자유파의 큰 자산으로 아주 한동훈 좋게 위원장. 긍면을 봅니다. 그래요. 유튜브 구구 유튜버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다 공격한다고 지난번에는 엄청나게 여기 앉아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때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때 되게 본인도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좀 비난하는 이념적으로 보면 이게 쪽이었는데. 1부터 10까지 있으면요. 네. 5가 중도라면 저는 한 6, 7 정도. 저 7, 8도 있잖아요. 8번 찍자는 사람들 있고. 그래요. 예, 8번 찍자는 분들 있죠. 자유통일당. 그럼 1위부터 10까지 났을 때 저는 가운데가 5면 예. 네. 서정 변호사는 6, 7쯤 되고 그러니까 10이 이제 완전 극우인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그자유통일당 정가원 목사님이 그런 아. 분들이 이제 10이고 예. 선거 부정선거 주장하는 예. 분들이랑 대통령은 그렇게.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대통령이 저하고 비슷한 거죠. 6, 7 정도. 대통령도 약간 이게 우쪽으로 좀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이재명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지금 라인을 타시는 거야 다시? 저요? 네.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제일 1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럼요. 그다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그 원팀으로 소중한 해라 이런 자산이다. 쪽에서 두 분 다 보는 거지.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성공이 제일 저는 우선순위죠.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주를 선 건 맞아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냥 막 밀어붙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 국민의 없다고. 45%가 저는 이해합니다. 예. 네. 아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 빨리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애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서정 변호사님 판단하실 때 노영희 변호사님은 몇 번쯤입니까? 노영희는 이제 좌쪽으로 한 2, 3 정도. 서용주. 그건 저는 3, 4. 더 약간 넓은 느낌이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나 6실은 아니네. 다 이렇게 점수들이 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죠. 저는 5입니다. 5. 조국 대표는 어느 정도? 조국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는 좌쪽으로 가 있죠. 좀 더 왼쪽으로 가 있고. 근데 특이한 게 이념은 더 선명하게 좌쪽으로 가 있는데 네. 중도층에서도 좀 찍은 사람이 많아요. 좀 독특한 포지션이. 캐릭터죠. 좀 독특한 이념은 그런데 중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보다 찍은 사람이 꽤 있더라고. 송영길 대표는 그건 더 평가 안 하겠습니다. 평가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평가 안 그러면 합니까? 그 송영길 지금 대표를. 서정욱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는 지지자들과 그쪽의 이제 세력들은 이번 총선이 이렇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고 보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 더 크다고 보나요? 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그 책임을 따지지 말자. 아. 그거는 이게 뭐 2대 8, 3대 7 따지는 순간에 분열을 모으니까 그냥 우리 공동 책임을 하자. 따지지 말자는 입장이. 꽤 크게 졌다는 건 인정하시고. 그걸 뭐 저는 인정 안 할 50대 도리가 45로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50대 45로 졌다. 찍은 게 표 그게 민심이죠. 10은 어디 갔어? 의석이 민심이야. 뭐 다른 당 찍은 사람도 좀 있으니까 민주당이 50, 국민의힘이 45. 이게 정확한 민심의 표 찍은 건 그거잖아요. 네. 의석수는 소선거구제 한 표라도 많이 그 선거동식이죠. 그럼 중대 선거구제를 하지 그랬어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우리 네 분과 함께 여러 정치 뉴스들 그리고 정치 뉴스에 관련된 여러분의 논평들 함께 들어봤는데 역시 뭐 재미 쪽은 우리 서 변호사님 최고죠. 네. 뭐 따라가기에 좀 쉽지 그렇죠,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마지막 구겨 인사, 놓잖아요, 막. 마지막 인사하실 때 당 대표만 하나 이름 얘기해주고 가시면 되겠네요. 권성동이냐, 뭐 이렇게 뭐 나경원이냐 이 국민의힘 정도만. 당대표. 예. 지금 이제 그 수도권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윤상현인데 나경원 그 적임자 아닌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저는 과연 우리 서심이 향한 곳이 제대로 가는 건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심, 네. 우리 서 변호사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소심인데. 그러네. 아무 영향력 없는 서심이고. 네. 자, 하여튼 세 분은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윤경 기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